쿵쿵 울리는 음악 소리에 귀가 멍했다. 머리 위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다. 나는 석 달치 월급을 털어 산 웨딩드레스를 입고 박지훈 씨 옆에 서 있었다. 얼굴 근육이 굳어질 정도로 웃고 있었다. 하객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우리 부모님과 시댁 친지, 친구들이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고, 특히 그의 어머니, 내 시어머니인 김순자 여사는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다. 연신 옆 사람에게 자기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고 있었다. 사회자는 감상적인 멘트로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다. 100년해로 영원한 사랑 같은 말들을 쏟아냈다. 나는 몰래 지훈 씨를 훔쳐보았다. 그는 긴장해서 손에 땀이 흥건했고 내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사실 내 심장도 쿵쾅거리고 있었다. 드디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구나. 이제 둘이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힘들고 고달파도 괜찮아. 그의 마음속에 나만 있다면 사회자가 마지막 말을 마치고 모두에게 축배를 들라고 했을 때였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갑자기 일어섰다.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받아들고 헛기침을 했다. 장례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시어머니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귀한 걸음 해주신 하객 여러분, 오늘 제 아들 박지훈과 며느리 서연우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을 빌려 제가 마음속에 담아둔 몇 마디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지훈 씨도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를 무시하고 마이크에 대고 계속 말했다. 우리 박씨 집안이 규칙이 많은 건 아니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자는 돈을 벌어 가정을 책임지고 여자는 살림을 맡아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을 이뤘으니 어른이 된 겁니다. 예전처럼 함부로 돈을 써서는 안 되지요. 그녀는 지훈 씨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 말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아, 오늘부터 내 월급 통장은 이 어미가 맡아서 관리하마. 너는 아직 젊어서 계획을 세울 줄 모르니 엄마가 잘 모아주마. 나중에 집 사고 아이 낳으려면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지훈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 전에 하고 얼버무릴 뿐이었다. 나는 옆에 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결혼식 당일 모든 친지와 친구들 앞에서 남편의 월급 통장을 걷어가겠다니 이게 대체 무슨 놈의 규칙이란 말인가. 상석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의 얼굴도 굳어졌다. 엄마는 와인잔을 어찌나 세게 주셨는지 손톱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우리의 반응을 못 본 척 다시 미소를 지으며 나를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다. 연우야,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니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다. 네 친정 형편이 넉넉지 않고 남동생이 아직 학생인 것도 안다. 네 월급 200만 원은 계속 친정에 보태주도록 해라. 우리 박씨 집안은 내 돈 탐내지 않는다. 우리 집은 지훈이가 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하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동정하는 사람.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귀는 윙윙거렸다. 시어머니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만 보일 뿐이었다. 200만 원, 내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해서 버는 200만 원을 그녀는 가벼운 말 한마디로 처분을 정해버렸다. 그것도 아주 관대하고 자비로운 척하면서. 결혼식의 흥겨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멀어졌다. 주위에 웃는 얼굴들이 흐릿해졌다. 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호텔 중앙에 서 있었지만 마치 발가벗겨져 길거리에 버려진 기분이었다. 춥고 수치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돌려 지훈 씨를 보았다. 그가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다. 단 한마디의 반박이라도.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구두 코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 방금 전까지 이 결혼식에 설레던 그곳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내가 꿈꾸던 행복한 신혼집은
시작도 하기 전에 규칙이 정해져 버렸다. 그리고 나의 남편, 방금 나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한 이 남자는 제 엄마를 쳐다볼 용기조차 없었다. 사회자가 서둘러 상황을 수습했다. 다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움직이며 축배를 들기 시작했다. 방금 전에 소동은 없었던 일처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떤 것들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나는 와인잔을 든 채 차가운 손가락으로 굳은 미소를 힘겹게 유지했다. 마음속에는 얼음덩이가 들어앉은 듯 차갑고 단단했다. 결혼식의 기쁨은 채 온기를 느끼기도 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방문을 두드렸다. 쿵, 쿵, 쿵. 그 소리가 망치처럼 내 심장을 내리쳤다. 지훈 씨는 몸을 뒤척이며 투덜거리더니 다시 잠이 들었다. 나는 일어나 겉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짙은 남색의 낡은 잠옷을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은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에는 웃음기 하나 없었다.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시집 왔으면 어른이야. 처녀 때처럼 게으름 피울 수 있겠니? 그녀는 말하며 집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눈은 탐조등처럼 방안을 샅샅이 훑었다. 나는 목이 바싹 말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일어나서 아침 준비할게요. 시어머니는 내 말을 무시하고 곧장 침대 머리맡으로 가 탁자를 두드렸다. 지훈아, 일어나라. 엄마가 할 얘기 있다. 지훈 씨는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앉으며 눈을 비볐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시어머니는 잠옷 주머니에서 은행 카드 한 장을 꺼내 탁 하고 머리맡 탁자에 내려놓았다. 바로 지훈 씨의 월급 카드였다. 이 카드는 엄마가 먼저 맡아두마. 앞으로 네가 월급 받으면 돈 들어오는 대로 엄마가 찾아서 정기예금에 넣을 건 넣고 재테크할 건 하고 너희 젊은 것들은 손이 해퍼서 안 돼. 지훈 씨는 입을 열었다가 카드를 보고 다시 제 엄마를 보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며 내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내 마음은 끝없이 아래로 가라앉았다. 바닥까지. 그제야 시어머니는 내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본 듯 고개를 돌려 내게 말했다. 연우야, 주방 수납장에 쌀이 있으니 죽 좀 끓여라. 그리고 아래층 분식집 가서 김치만두 4개 사오고 지훈이 2개, 나랑 너 하나씩. 반찬은 따로 하지 말고 어제 잔치에서 남은 생선조림 몇 조각 있으니 그걸로 대충 먹자. 그녀는 다른 주머니에서 작은 천 지갑을 꺼내더니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자, 만두값 5,000원, 만두 4개. 나는 그 구겨진 지폐를 보며 손가락이 굳어 바로 받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지폐를 앞으로 더 내밀며 눈썹을 치켜떴다. 받아라. 앞으로 집안 생활비는 다 나한테서 타 쓰는 거야. 너희 젊은 것들은 살림할 줄 모르니까. 나는 그 5,000원을 받아들었다. 손바닥에 쥔 지폐가 까슬했다. 주방으로 가서 쌀을 씻어 죽을 끓였다.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 소리도 마음속의 답답함을 씻어내지 못했다. 죽이 끓는 동안 나는 그 5,000원을 들고 만두를 사러 내려갔다. 분식집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주인은 사람들로 시끌벅적했다. 나는 그 5,000원을 쥐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고 지훈 씨도 씻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만두를 접시에 담아 올렸다. 시어머니는 만두 하나를 집업 안으로 갈라보더니 속이 김치와 당면인 것을 확인하고는 말없이 먹기 시작했다. 지훈 씨는 만두를 집어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정말 배가 고팠던 모양이다. 나는 죽을 3그릇 퍼서 자리에 앉았다. 막 숟가락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연우야, 어제 내 엄마가 나한테 그러더구나. 내 남동생 다음 학기 등록금이 아직 모자란다고.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는 느긋하게 죽을 마시고 있었다. 눈꺼풀조차 들지 않은 채. 네가 다니는 그 매장 계속 다녀라. 네 월급 200만 원은 나오는 대로 바로 친정에 갖다 주고 우리 집은 네 돈 없어도 된다. 지훈이가 버는 걸로 충분히 살아. 내 친정이 어려우니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지. 딸 된 도리를 해야지.
나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한 달에 200만 원. 내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매장에 서서 웃음을 팔고 입이 닳도록 설명하며 번 피 같은 돈이었다. 그녀는 말 한마디로 그 돈의 행방을 모두 정해버렸다. 그것도 자신이 얼마나 관대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나는 지훈 씨를 보았다. 그는 죽을 마시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후루룩, 후루룩. 마치 제 엄마가 하는 말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어머니, 내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말했다. 제 월급에서 조금이라도 집에 보탤 수는 없을까요? 몇십만 원이라도요? 시어머니는 그릇을 탁 소리나게 식탁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싸늘했다. 집에 보태? 집에는 지훈이가 버는 돈이 있잖아. 내 푼돈이 필요하기나 한 줄 알아? 내 친정은 돈이 급하다는데 누나라는 애가 생각이 없어? 이걸로 정했다. 월급날 잊지 말고 돈 갖다 드려. 내 엄마가 재촉하게 만들지 말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안에 죽은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내게 설거지와 주방 정리를 시켰다. 그리고 지훈 씨에게는 베란다에 쌓인 종이 상자들을 팔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녀 자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어제 받은 축의금을 세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리면서. 밤에 나는 지훈 씨 옆에 누웠다. 우리 사이에는 강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가 나를 건드리자 나는 무의식적으로 피했다. 그는 한숨을 쉬고 등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보았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두 마디가 계속 맴돌았다. 월급 통장은 내가 맡으마. 네 200만 원은 친정에 갖다 주어라. 이 생활은 끝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았다. 결혼이란 내 집이라는 구덩이에서 더 답답한 다른 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이었나? 혼수로 가져온 비상금은 죽을 힘을 다해 지켜야 했다. 그것이 내 마지막 희망이었다. 창밖으로 자동차 불빛이 스쳐 지나가며 천장에 짧은 그림자를 남겼다가 사라졌다. 방 안은 다시 무거운 어둠에 잠겼다. 이 생활이 계속 이렇게 어두울 수는 없겠지. 나는 생각해야 했다. 제대로 생각해봐야 했다. 하루하루는 태엽 감은 시계처럼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 째깍째깍 흘러갔다. 매일 동트기 전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아침거리를 사와야 했다. 그러고는 서둘러 백화점 매장으로 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다.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서 웃는 얼굴을 유지해야 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엉덩이 붙일 틈도 없이 장보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바닥 닦는 일이 모두 내 몫이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고 이것저것 시키기만 했다. 바닥 타일에 물자국 하나만 남아도 안 됐다. 지훈 씨는 퇴근하면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TV를 봤다. 가끔 시어머니가 한두 마디 하면 네 하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 눈은 화면에서 떼지 않았다.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그저 덤으로 얹혀 일하는 늙은 소 같은 존재였다. 그날은 토요일, 내 휴일이었다. 하지만 출근하는 날보다 더 피곤했다.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에게 불려나가 대청소를 해야 했다. 그녀는 베란다 구석에 쌓인 낡은 종이 상자들을 치우라고 지시했다. 내가 허리를 숙여 상자를 옮기다가 실수로 창틀에 먼지 쌓인 보석함을 건드렸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고 그 안에서 통장처럼 보이는 작은 책자 하나와 마트 영수증 몇 장이 굴러나왔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들켜 잔소리를 들을까봐 서둘러 허리를 숙여주었다. 통장을 집어들다가 무심코 곁눈질을 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통장의 예금주 이름은 박지훈이었다. 가장 최근 거래 내역은 50만 원. 인출 날짜는 바로 그저께였다. 50만 원. 지훈 씨의 월급 통장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가 이렇게 큰 돈을 왜 인출했을까? 최근에 집에 큰 물건을 산 적도 없는데 나는 마음속으로 의심이 피어올랐다. 서둘러 통장과 영수증을 상자에 다시 넣고 제자리에 두었다. 하지만 뇌리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어제 오후 퇴근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멀리 신우이 박지혜를 봤다.
손에는 유명 브랜드의 새 액세서리 쇼핑백을 들고 아주 활짝 웃고 있었다. 귀신에 홀린 듯 나는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내가 사온 감자가 신선한지 검사하는 틈을 타 재빨리 그 마트 영수증 몇 장을 뒤져보았다. 그중 한 장은 시내 중심가의 꽤 큰 금은방에서 발행한 것이었다. 거의 2돈에 가까운 순금 팔찌를 구매했고 금액은 정확히 49만 원대였다. 영수증 발행 시간은 바로 돈을 인출한 그날이었다. 나는 영수증을 쥔 손이 떨렸다. 한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지훈 씨의 월급을 시어머니가 꽉 쥐고 있으면서 내게는 만두 사올 5천 원도 저울질하며 주더니 뒤로는 50만 원을 꺼내 시누이에게 금팔찌를 사주다니. 그것도 내가 알까봐 몰래? 그때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서연우, 이리 와서 좀 봐. 네가 사온 감자는 왜 이렇게 흙투성이야? 값도 싸지 않으면서 장볼 줄도 몰라?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 영수증을 몰래 손에 쥐어 구겨서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네, 어머니하고 대답하며 주방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감자 하나를 들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흠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 평소 내게는 무표정했던 그 얼굴을 보며 갑자기 역겨움을 느꼈다. 우리를 위해 돈을 모으고 이 집안을 위한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았나. 알고 보니 그녀가 말하는 집안은 오직 그녀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그녀의 딸뿐이었다. 나 서연우는 외부인이었고 돈을 바치고 힘까지 쓰는 바보였다. 밤에 지훈 씨가 씻고 나왔을 때 나는 옷을 개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지훈 씨, 어머니가 그저께 50만 원 인출하셨어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지훈 씨는 머리를 닦던 손을 멈칫했다. 시선이 흔들리며 얼버무렸다. 아, 아마 집에 급한 일이 있었나 보지. 어머니가 자세히는 말씀 안 하셨어. 나는 그의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분명히 그 돈이 지혜 씨의 금팔찌 값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만이 한 가족이고 나는 벽을 사이에 둔 타인이었다. 나는 개어놓은 옷을 쿵 소리가 나게 옷장에 세게 넣었다. 지훈 씨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다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밤에 나는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손바닥에는 아직도 그 영수증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50만 원짜리 금팔찌. 나는 한 달 내내 죽어라. 이래야 겨우 200만 원을 버는데 그 돈은 전부 친정의 구멍을 메우는 데 써야 한다. 시어머니는 내게 제대로 된 반찬값 한 번 준 적 없으면서 제 딸에게는 거금을 아끼지 않았다. 이 분노가 가슴에 꽉 막혀 내려가지도 올라오지도 않았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싸워봤자 지훈 씨는 제 엄마 편을 들 것이고 소란을 피우면 내 꼴만 더 우스워질 것이다. 내 비상금은 마지막 보루이니 절대 쓸 수 없었다. 나는 참아야 했다. 하지만 그냥 참을 수는 없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며 이 모든 빚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기록해둘 것이다. 베란다의 그 낡은 보석함은 내 마음속 비밀의 장소가 되었다. 나는 알았다. 그곳에는 이 집의 불공평한 증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언젠가 그 증거들이 쓰일 날이 올 것이다. 기다려보자. 인생은 기니까. 그 50만 원과 금팔찌 사건은 생선가시처럼 목에 걸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를 보는 내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가 지훈 씨에게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며 보이는 얼굴은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다. 이 집에서 나는 하루하루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는 의뢰 소파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TV에서는 시끄러운 막장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다. 지훈 씨는 반대편에 기대어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 효과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그릇을 치우고 식탁을 닦고 주방에서 나왔다. 그 모즈를 보자 마음속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나는 지훈 씨 옆에 앉았다.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응, 말해. 그는 화면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월급 통장 얘기요.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 어머니가 당신 월급 통장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돈을 모아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서 장보고 쌀 사고, 기름, 소금, 간장, 어느 것 하나 돈 안 드는 게 없어요. 어머니는 매번 쥐꼬리만큼 주시니 너무 빠듯해요. 제 이번 달 월급은 아직 안 나왔고, 지난번에 주신 생활비는 벌써 바닥났어요. 내일 장볼 돈도 없어요. 사과를 깎던 시어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곁눈질로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숙여 사과를 깎았다. 껍질이 길게 늘어졌다. 지훈 씨는 게임에서 진 모양이었다. 그는 짜증스럽게 아쉬하더니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머니가 관리하시잖아. 돈 필요하면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되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라고요? 내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나 해요? 그건 당신 월급이잖아요? 우리 둘이 살아가는 건데 어머니는 당신 돈을 가지고 너무 쉽게 쓰세요. 50만 원을 그냥 인출해서 지혜 씨 금팔찌 사주는 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면서 집안 생활비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과도와 사과를 쾅 소리가 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서연우, 너 지금 무슨 뜻이야? 내가 내 아들 돈으로 내 딸한테 물건 사주는 게 어때서? 하늘이 정한 이치야. 네가 어디서 감히 이래라 저래라야. 이 집안은 아직 네가 주인 행세할 곳이 아니야. 네, 제가 주인 행세할 곳은 아니죠. 나도 호추추러 일어서서 맞섰다. 하지만 지훈 씨는 제 남편이고 그의 월급은 당연히 우리 작은 가정을 위해 쓰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저희를 위하신다면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5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없어졌는데. 너한테 설명해? 네가 뭔데? 내 아들 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야. 시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너나 잘해. 지훈이 월급 넘볼 생각 말고. 내 월급 200만 원은 어쨌어? 친정에 보태주라고 했잖아? 왜 내 친정에는 설명하지 그래? 그게 어떻게 같아요? 나는 분해서 온몸이 떨렸다. 제 200만 원은 어머니가 정하신 규칙대로 공개적으로 간 거고 어머니가 쓰신 50만 원은 몰래 쓰신 거잖아요. 나는 지훈 씨에게로 돌아섰다. 그가 공정한 말 한마디 해주길 바랐다. 당신도 말 좀 해봐요. 그건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지훈 씨의 얼굴은 몹시 난처해 보였다. 나를 한번 보고 제 엄마를 한번 보더니 결국 짜증스럽게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 그만 좀 해. 뭘 그렇게 싸워. 겨우 50만 원 가지고 어머니가 쓰셨으면 쓰신 거지. 지혜한테 뭐 좀 사주는 게 어때서. 내 동생이잖아.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연우 당신도 좀. 어머니가 돈 관리하시는 거 우리한테 손해보게 하시겠어?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마치 머리 위로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워졌다. 내가 그를 믿었다니. 내가 그가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다니. 들었지? 아들의 지지를 얻은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했다. 얼굴에는 더위 영영한 표정이 가득했다. 지훈이도 아무 말 없는데 네가 왜 난리야? 네 할 일이나 잘해. 네가 넘볼 거 넘보지 말고 한 번만 더 잔소리하면 내 친정에 가는 200만 원도 못 가게 할 줄 알아.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나는 지훈 씨를 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게임을 하는 척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들은 모즈가 한마음이었고 나는 영원히 외부인이었다. 싸워봤자 결국 창피한 것은 나 자신뿐이었다. 내 가련한 기대는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실로 돌아가 문을 살며시 닫았다. 잠그지도 잠글 힘도 없었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나를 향해 잔소리를 퍼붓고 있었다. 그 소리는 문틈으로 윙윙거리며 들어왔다. 지훈 씨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문에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닥은 차가웠다. 눈물이 눈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어 떨어지지 않게 했다. 울어서 뭐 하나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아무도 마음 아파하지 않을 텐데
첫 번째 반항은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다. 주도권을 조금도 되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내 위치를 더 명확하게 깨닫게 했다. 가장 밑바닥, 누구든 밟을 수 있는 자리. 지훈 씨에게 기댈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는 철옹성이었다. 결혼에 대한 내 작은 환상은 완전히 꺼져버렸다. 이제 억울해할 때가 아니었다. 앞으로 남은 이 긴 날들을 나 서연우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하지만 내게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인가. 한 달에 200만 원을 전부 상납해야 하는 내가 무슨 수가 있겠는가. 바닥에 앉아 있는데 손발이 차가웠다. 창밖의 하늘은 캄캄했고 별빛 하나 없었다. 이 생활은 정말 지독하게 힘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야 했다. 이대로 질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와 지훈 씨와 다툰 그날은 찬물 한 바가지처럼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꺼뜨렸다. 이 집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답답했다. 주말에 휴일이 되자 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시어머니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친정에 가서 숨 좀 돌리고 싶었다. 그냥 앉아서 엄마의 잔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얼음장 같은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다. 버스를 타고 거의 1시간을 흔들리며 갔다. 우리 집은 낡은 빌라들이 모여있는 구도심에 있었다. 복도에는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고 빛은 어두웠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TV 소리만 들렸다. 엄마, 저 왔어요. 내가 소리치자 엄마가 안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나를 보자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연우 왔구나. 오늘 일 안 했어? 엄마는 손에 내 남동생의 교복을 들고 꿰매고 있었다. 네, 쉬는 날이에요.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소파는 여전했고 스프링이 약간 내려앉아 앉기 불편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옷을 꿰매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았다. 머리카락이 더 휘어진 것 같았다. 코끝이 찡했다. 결혼한 이유 중 하나는 집안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마음도 있었는데 왜 너 혼자 왔어? 지훈이는? 엄마는 옷을 꿰매며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일이 있어서요. 나는 그 집의 지저분한 일들을 꺼내고 싶지 않아 얼버무렸다. 아, 엄마는 더 묻지 않았다. 마지막 한 땀을 꿰매고 실을 이로 끄는 뒤 교복을 개어 옆에 두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손을 비비며 나를 보았다. 얼굴에는 아양 떠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연우야, 마침 잘 왔다. 너한테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나는 심장이 덜컥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엄마가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내 남동생 다음 학기 등록금이 아직 300만 원 넘게 부족해. 학교에서 몇 번이나 재촉했어. 내 아빠 공장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이번 달 월급도 밀렸고 혹시 내가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시댁에서는 별말 없고 또 돈 얘기였다. 나는 목이 말랐다. 주름진 엄마의 얼굴과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의 말이 입가에서 맴돌 뿐 차마 뱉어낼 수가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내 한 달 월급 200만 원은 내 손에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전부 시어머니의 명령으로 당신들에게 바쳐지고 있다고? 내가 시댁에서 무료 가사도우미처럼 지내며 장볼 돈도 손 벌려 받아야 하고 눈치까지 봐야 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 너무 창피했다. 나는 그저 억지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네, 알았어요. 월급 받으면 갖다 드릴게요.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주름이 한데 모였다. 아이고, 역시 우리 딸이 최고야. 네가 제일 능력 있는 줄 알았어. 내 동생이 나중에 출세하면 이 누나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녀는 기쁘게 일어나며 말했다. 점심 집에서 먹고 가. 엄마가 계란 프라이 해줄게. 아니요, 엄마. 나는 일어섰다. 마음이 손뭉치로 꽉 막힌 것 같았다. 저, 가봐야 해요.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나는 거의 도망치듯 친정을 빠져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허공을 딛는 듯했다. 햇살이 환하게 얼굴을 비췄지만 온몸이 춥게 느껴졌다. 시댁은 호랑이 굴이었고 친정은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매달 가져오는 200만 원만 볼 뿐 내가 시댁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보지 않았다. 그 소위 집이라는 곳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후였다. 시어머니는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며 졸고 있는 듯했다. 지훈 씨는 집에 없었다. 아마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을 것이다. 집안은 내가 떠날 때처럼 조용했다. 나는 소리 없이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번에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무릎 위 바지를 적셨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팔을 세게 깨물며 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게 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이 넓은 세상에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 하나 없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계산하고 남편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친부모마저 나를 돈 벌어오는 도구로만 여겼다. 누구에게 기대는 것은 헛된 일이었다. 울고 나서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았다. 팔에는 선명한 잇자국이 남았다. 그 잇자국을 보며 내 마음은 오히려 천천히 차분해졌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그들에게 뼈까지 발라먹힐 것이다. 내 비상금은 마지막 생명줄이니 절대 쓸 수 없다. 하지만 그 돈을 꽉 쥐고만 있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최소한 이 200만 원에 꽁꽁 묶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내게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매장에서 일한 내가 물건 파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머릿속이 복잡했다.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 같았다. 사방이 벽이었다. 친정에서 돌아온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았다. 나는 벙어리가 된 듯 식사하세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같은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닫았다. 시어머니도 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지만 그녀는 내가 기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할 일을 하고 돈을 제때 가져오기만 하면 만족했다. 갈등은 지극히 평범한 수요일 저녁에 터졌다. 퇴근하고 돌아오니 발에 납덩이를 단 것처럼 피곤했다. 빨리 뭐라도 먹고 씻고 자고 싶었다. 집 문을 열자 싸늘한 기운이 덮쳐왔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대신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지훈 씨도 돌아와 있었지만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다. 하지만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다. 저녁으로 대충 때울 만한 게 있는지 보려고. 냉장고 문을 열자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냉장실은 텅 비어 있었고 시든 배추 반 통과 말라 비틀어진 고추 몇 개만 남아 있었다. 냉동실은 쥐가 뛰어다녀도 될 만큼 깨끗했다. 고기 한 점 없었다. 뒤지지 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녀가 두 손을 허리에 짚고 주방 입구에 서 있었다. 눈은 부릅뜨고 가슴을 헐떡이고 있었다. 뭘 뒤져? 집에 쌀 한 톨 없어. 저녁에 굶어 죽으란 소리야? 나는 멍해졌다.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쌀이랑 반찬이 없어요? 제가 어제 드린 돈은 그저께 월급날 나는 200만 원을 봉투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때 그녀는 세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는 따로 10만 원을 내게 주며 이번 주 반찬값이라고 했다. 10만 원. 요즘 물가에 기껏해야 2, 3일치 채소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것도 가장 싼 것들로만 골라야 했다. 나는 오늘 퇴근길에 장을 보려고 했지만 바빠서 잊어버렸다. 돈? 내 푼돈으로 뭘 하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마치 오랫동안 쌓인 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10만 원으로 쌀 사고 기름 사고 소금 사면 채소 살 돈이 몇 푼이나 남겠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내가 말하겠는데 서연우. 이 집은 벌써 솥단지 걸 형편이야. 난 점심에도 마른 빵이나 씹었다고. 그녀는 배고픔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듯 손가락으로 내 코를 찌를 기세였다. 밥은 퇴근하고 돌아왔으면 빨리 장봐서 밥할 생각 안 하고 날 굶겨 죽일 셈이야? 내가 지훈이 월급 통장 맡은 건 이 집안을 위해서야. 큰일 치르려고 돈 모으는 거라고. 넌 잘했다. 내 월급 200만 원은 전부 내 친정 및 빠진 독에 붓고 이제 집에 쌀 떨어졌으니 나더러 뭘 먹으라는 거야. 굶어 죽으라고? 그녀의 고함 소리가 폭죽처럼
내 귓가에서 터졌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당황하고 무서워서 얼른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 모든 잘못을 내게 돌리는 그녀의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을 보자 그 50만 원짜리 금팔찌가 떠오르자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가 맹렬하게 치솟았다. 나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분해졌다. 나는 그녀를 보며 입가에 천천히 냉소를 띄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던졌다. 어머니, 그 말씀은 틀리셨어요. 지훈 씨 월급 통장은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고 집에 쌀이 떨어지고 양식이 없는 건 돈 관리하시는 어머님이 모르셨던 거잖아요. 제 200만 원은 어머님이 친히 정해주신 규칙대로 전부 친정에 갖다 드린 거고요. 이제 와서 제 탓을 하시면 어떡해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만약 제 월급을 친정에 보내서 어머님이 드실 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좋아요. 앞으로 제 월급은 제가 가질게요. 집안 생활비도 제가 일부 부담하고요. 그럼 지훈 씨 월급 통장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끼리 계획을 세워보게요. 시어머니는 아마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것도 조목조목 자신의 잘못을 짚어가며 반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가락을 떨며 나를 가리켰다. 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서연우, 네가 이 집 주인이 되려고? 꿈깨. 지훈이 돈은 한 푼도 너한테 안 줘. 내 돈도 무조건 친정에 보내야 해. 이게 규칙이야. 규칙이요? 나는 냉소했다. 마음속에 불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자신은 되고 남은 안 된다는 건가요? 어머님의 규칙은 아들 돈으로 딸배 채워주고 며느리는 배골아가며 피땀 흘려 번 돈을 전부 친정에 바치라는 건가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입 닥쳐.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다. 어머니, 지금까지 벙어리처럼 있던 지훈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우리 사이를 막아섰다.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세요. 말로. 말로 해? 얘 꼴 좀 봐. 날 아주 기절시키려고 하잖아. 시어머니는 발버둥치며 달려들려 했고 지훈 씨는 힘겹게 그녀를 막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내게 소리쳤다. 서연우, 당신도 말 좀 그만해. 어머니 화나신 거 안 보여? 얼른 어머니한테 사과해. 사과하라고? 나는 그를 보았다. 제 엄마가 내 코앞에서 욕을 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내게 사과하라고 나서는 이 남편을 마음속 마지막 남은 가련한 기대가 완전히 제가 되어 사라졌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화가 나 온몸을 떠는 시어머니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주방으로 돌아가 싱크대 위 행주를 집어들고 이미 깨끗한 조리대를 힘주어 닦았다. 내 등은 꼿꼿했지만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은 나 자신만이 알았다.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지훈 씨의 나지막한 만류 소리가 섞여 들렸다. 욕을 하다가 지쳤는지 시어머니는 그래, 너희 잘났다. 이 밥 안 먹어. 날 굶겨 죽여라. 하고 소리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지훈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제 엄마의 닫힌 방문을 보고 다시 주방에서 아무 말 없이 조리대를 닦는 나를 보았다. 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쥐어뜯더니 결국 소파에 주저앉아 다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마치 방금 전의 소동은 자신과 무관한 사소한 해프닝이었던 것처럼 주방의 어두컴컴한 불빛이나 혼자를 비추고 있었다. 솥에는 쌀이 없고 가스레인지는 차가웠다. 나도 배가 고팠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차가운 깨달음이었다. 가면을 벗어던진 것도 잘된 일이다. 더 이상 가짜 연극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들에게 기댈 수는 없었다. 굶주린 이 저녁 식사는 찬물한 바가지처럼 나를 완전히 깨어나게 했다. 참고 견디는 것은 존중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저 내가 만만하다는 생각만 하게 할 뿐이었다. 그렇게 한바탕 싸운 뒤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밤새 나오지 않았다. 지훈 씨는 거실 소파에서 대충 하룻밤을 보냈다. 아마 내 방에 들어올 면목이 없었을 것이다. 나도 그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텅 빈 배와 얼음장 같은 마음으로 나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무렵 나는 눈을 떴다. 저절로 깬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깼다. 위가 쥐어짜듯 아팠다. 밖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지훈 씨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살금살금 일어나 씻었다. 거울 속에는 누렇게 뜬 얼굴에 눈밑이 거무죽죽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나 자신도 낯설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생각은 모처럼 내 머릿속에 단단히 밝혔다. 지훈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길 기대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집안 재산을 다 퍼준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는 그때도 가족끼리 뭘 따지냐고 할지도 모른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리분별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나는 나 자신을 믿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내 한 달 월급 200만 원은 족쇄처럼 내 손에서 친정으로 곧장 날아갔다. 소리 한번 듣지 못하고 내 비상금은 구명다처였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기 전에는 절대 쓸 수 없었다. 차가운 욕실에 서서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마음속의 절망이 천천히 독한 기운으로 타올랐다. 당신들이 인정사정 없다면 나도 의리 없을 수밖에. 당신들이 나를 외부인, 바보, 돈 바치는 노동력으로 취급한다면 이 바보가 급하면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어떻게 물어야 할까?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분명히 안 된다. 지훈 씨는 제 엄마 편이고 나 혼자 소리쳐봤자 결국 쫓겨나는 건 나일 것이다. 나는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시어머니가 몰래 돈을 빼서 신우이에게 금팔찌를 사줄 수 있다면 나라고 내 뒷길을 마련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첫 번째 생각은 돈이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돈을 모아야 했다. 단돈 10,000원, 20,000원이라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어디서 난단 말인가. 시어머니는 지훈 씨의 월급 통장을 꽉 쥐고 있고 내게 주는 반찬값은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내 200만 원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친정으로 날아갔다. 유일한 돌파구는 내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백화점 매장 일은 월급이 정해져 있지만 가끔 부수입이 생길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행사를 할 때 각 매장에 약간의 활동비가 주어진다. 물이나 간식을 사는 돈인데 이 돈은 보통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며 관리한다. 그 안에서 조금은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또 가끔 단골 손님에게 인기 상품을 따로 빼주면 손님이 고맙다며 담배 한 갑이나 과일 조금을 주기도 한다. 예전에는 이런 작은 호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동료들과 나누기도 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목이 다리도 고기다. 나는 단단히 붙잡아야 했다. 그리고 나는 내 가치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저 매장에서 정해진 월급만 받아서는 평생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무언가 배우거나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생인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복잡하고 아무런 실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시어머니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기침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나는 서둘러 마음을 다잡고 평소처럼 순종적인 표정을 지으며 욕실을 나갔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코웃음을 한번 치더니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 뒤적거렸다. 아마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거라도 찾으려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냉장고는 내 얼굴보다 더 깨끗했는데 그녀가 뭘 찾을 수 있겠는가? 역시나 그녀는 주방에서 한참을 덜그럭거리다가 빈손으로 나왔다. 얼굴은 더 굳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한번 쏘아보더니 무언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다. 아마 어젯밤의 다툼을 떠올리고 더 말해봤자 득될 게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지훈 씨도 눈을 비비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나를 보자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나 출근할게. 그리고는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아침밤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다.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출근 준비를 했다. 집을 나서자 이른 아침의 공기가 서늘했다. 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나를 더 정신 차리게 했다. 시어머니의 배고픈 고함, 지훈 씨의 나약한 침묵,
이 두 가지는 망치처럼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망설임과 연약함을 모두 부숴버렸다. 백화점으로 가는 버스에 앉아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보았다. 행인들은 모두 바쁘게 살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예전에는 내 인생이 기구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이런 집에 들어오다니.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건 기구한 운명이 아니라 내게 정신 차리라고 일깨워주는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누구를 믿는 것보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낫다. 백화점에 도착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매대 뒤에 섰다. 내 얼굴의 미소는 예전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마음속의 주파날은 이미 요란하게 튕겨지고 있었다. 나는 행사비 장부를 관리할 기회를 엿보고 어떤 단골 손님이 말이 잘 통하는지 살피고 다른 매장 언니들이 돈 버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옆 화장품 매장에 유진 언니가 다가와 비밀스럽게 말했다. 연우야,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 우리 사촌 언니가 작은 공방을 하는데 수제 동전 지갑 같은 걸 만들거든. 요즘 급하게 납품할 게 많아서 사람 손이 부족하대. 시간은 촉박한데 돈은 바로 현금으로 준대. 개당 계산하는데 하나에 8,000원이래. 퇴근하고 집에 가져가서 해야 해서 좀 피곤하긴 한데 관심 있어?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퇴근 후에 하고 개당 계산하고 현금으로 준다고? 바로 내가 찾던 것이었다. 피곤하겠지만 이건 완전히 내 돈이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아무리 길어도 여기까지 닿을 수는 없었다. 나는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고 별 관심 없는 척 유진 언니에게 물었다. 어떤 동전 지갑인데요? 만들기 쉬워요? 너무 어려우면 제가 못할 텐데. 간단해. 그냥 바느질 몇 번 하는 거야. 샘플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유진 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대신 비밀로 해야 해. 백화점에서 우리가 부업하는 거 알면 안 되니까. 너 하고 싶으면 퇴근하고 나랑 같이 재료 받으러 가자. 네, 언니, 저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한번 해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등불이 마침내 희미한 빛을 내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 박지훈, 두고 봐. 나 서연우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오늘부터 내가 버는 모든 돈은 나 자신의 칼날을 위해 쓰일 것이다. 이 생활, 누구도 더 이상 나를 억울하게 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후의 나날들, 나는 이중으로 태엽을 감은 시계처럼 살았다. 낮에는 백화점 매대에 서서 표준적인 미소를 지었다. 다리가 저려와도 게으름 피울 엄두도 내지 못했다. 마음속의 긴장감은 팽팽했고 눈으로는 장부 관리할 기회를 엿보고 귀로는 유진 언니나 다른 동료들의 잡담 속에서 부수입을 얻을 만한 정보가 없는지 귀를 기울였다. 시어머니는 아마 내가 지난번 반항 이후로 좀 의외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게다가 집안 살림이 정말 어려워지자 며칠을 참다가 결국 다시 10만 원을 내게 주며 쌀과 반찬을 사오라고 했다. 돈을 줄 때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말투도 퉁명스러웠다. 아껴 써. 또 며칠 만에 다 써버리지 말고. 나는 돈을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냉소했다. 10만 원으로 쌀과 기름을 사고 나면 남는 돈으로는 가장 평범한 채소나 살 수 있을 뿐 고깃찜 같은 건 꿈도 못 꿀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지금은 이 작은 돈 때문에 싸울 때가 아니었다. 내가 더 신경 쓴 것은 유진 언니가 말해준 동전 지갑 일이었다. 퇴근 후 나는 유진 언니를 따라 그녀의 집에 갔다. 사촌 언니가 정말 와 있었다. 바닥에는 재료가 담긴 큰 자루가 놓여 있었다. 자투리 천, 지퍼, 솜. 사촌 언니는 샘플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정말 어렵지 않았다. 그냥 천 몇 조각을 꿰매 작은 주머니를 만들고 지퍼를 달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바느질 땀이 촘촘해야 하고 모서리가 깔끔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하나 만들면 8,000원, 검수 합격하면 그 자리에서 돈을 줬다. 사촌 언니는 말이 시원시원했다. 한 번에 20개 분량의 재료를 가져가고 다 만들면 새 것으로 바꾸러 오면서 지난번 품삯을 정산했다. 나는 계산해 보았다. 손이 느리더라도 하룻밤에 서너 개는 만들 수 있을 테니 3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완전히 내 것이라는 점이었다. 시어머니의 손을 거치지 않고
친정으로 날아가지도 않고 바로 내 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었다. 네, 언니, 일단 20개 가져가서 해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투리 천과 재료 뭉치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조금 불안하면서도 설렜다. 나는 도둑처럼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지훈 씨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틈을 타 재빨리 재료를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 넣고 낡은 옷으로 덮었다. 밤에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조용히 일어나 스탠드를 켜고 바늘과 실을 꺼내 꿰매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바느질을 안 해서 손가락이 굳어 있었다. 첫 바늘에 손을 찔려 피 한 방울이 맺혔다. 나는 얼른 입에 넣고 빨아낸 뒤 계속했다. 어두컴컴한 불빛 아래 방 안은 조용했고 바늘이 천을 꿰뚫는 미세한 소리만 들렸다. 첫 번째 동전 지갑은 삐뚤빼뚤했고 바느질 땀도 거칠었다. 거의 1시간이 걸렸다. 그 못생긴 작은 주머니를 보며 조금 기운이 빠졌지만 그 8,000원을 생각하며 다시 이를 악물고 뜯어서 다시 꿰맸다. 두 번째는 훨씬 나아졌고 세 번째는 더 빨라졌다. 네 번째를 만들 무렵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물건들을 숨기고 침대에 누웠다. 눈은 시리고 뻑뻑했고 손가락도 아팠지만 마음은 든든했다. 하룻밤 꼬박 세워 3만 원 넘게 벌었다. 이건 나 혼자 번 돈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나는 낮에는 매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동전 지갑을 만드는 생활을 시작했다. 정말 피곤했다. 때로는 서 있으면서도 잠이 올 지경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마 내가 요즘 유난히 조용하고 일하는 시간 외에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몇 번 비꼬기도 했다. 어휴, 이제야 철들었나 보네. 진작 이렇게 얌전했으면 얼마나 좋아. 나는 대꾸하지 않고 그녀가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내 마음은 온통 어떻게 하면 지갑을 더 빠르고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사비를 관리할 때 몇 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원시원해 보이는 손님들과 말을 터서 다른 기회가 있는지 알아볼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돈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낡은 양말 속에 숨겨둔 내 비밀 지갑으로 조금씩 모여들었다. 매번 몇만 원에 불과했고 가장 많이 모았던 것은 백화점 대규모 프로모션 행사비를 내가 꼼꼼히 계산해서 20만 원을 남겼을 때였다. 조금씩 두툼해지는 지폐를 만지며 나는 비로소 마음에 약간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돈은 나의 힘이었고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나의 미천이었다. 지금은 아직 적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렇게 몰래 푼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을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는 더 큰 돌파구를 기다려야 했다. 혹은 이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기회는 오지 않고 문제가 먼저 닥쳐왔다. 그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웬일로 거실에 없고 내 침실에서 먼지떨이를 들고 청소를 하는 척하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서둘러 다가가자 그녀는 마침 옷장 위를 털고 있었고 먼지가 풀풀 날렸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나를 무시하고 먼지를 다 턴 뒤 옷장 안을 훑어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은 내가 재료를 숨겨둔 그 구석에 멎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위에 덮어둔 낡은 옷들을 헤쳤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피가 식는 것 같았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 자투리 천들과 반쯤 완성된 동전 지갑들이 시어머니 눈앞에 훤히 드러났다. 그녀가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가 몰래 부업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하면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이다. 시어머니의 손은 이미 그 재료 더미를 향해 뻗어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내가 만들다만 동전 지갑 하나를 집어들고 미간을 찌푸렸다. 얼굴에는 의심과 신문하는 빛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것을 이리저리 뒤집어보고 아래에 있는 오색 찬란한 자투리 천들을 보았다. 서연우,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게 다 뭐냐? 이 너저분한 것들은 어디서 난 거야? 옷장에 숨겨놓고 뭘 하려고 했던 거야? 나는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식은땀이 흐를 지경이었다. 정면으로 맞서는 건 안 되고 인정하는 건 더 최악이었다.
그녀가 화를 내기 직전 나는 임기응변으로 얼굴에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어머니, 보세요. 이거요? 제가 재활용 좀 해보려고요. 재활용? 시어머니는 명백히 믿지 않는 눈치였다. 눈빛이 칼날처럼 나를 훑었다. 네, 나는 앞으로 다가가 그녀 손에 들린 반제품을 받아들고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백화점에서 버리는 홍보 현수막 같은 것들 보니까 천이 좋더라고요.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뺑경려 좀 주워왔어요. 작은 주머니 몇 개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 장 보러 갈 때나 자질구레한 것들 담으면 비닐봉지보다 튼튼하지 않겠어요? 돈도 절약되고요. 나는 말하면서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노여움은 조금 가라앉은 듯했다. 나는 서둘러 쐐기를 박았다. 내가 가장 못생기게 만든 동전 지갑 하나를 그녀 앞에 내밀며 아양 떠는 말투로 말했다. 보세요, 어머니.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예쁘게는 못 만들었어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한 푼이라도 아끼면 좋잖아요.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지금 당장 버릴게요. 말을 마치고 나는 그 재료들을 모아버리는 션융을 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몇 초간 쳐다보았다. 아마 이까진 너저분한 것들 때문에 큰 소동을 벌일 가치는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게다가 절약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그녀의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았다. 그녀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손에 들고 있던 반제품을 옷장 안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못마땅하다는 듯 손을 털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그럴 시간 있으면 바닥이나 한 번 더 닦아. 쓸모없는 것들로 자리만 차지하게 만들고 그녀는 투덜거리며 침실을 나갔다.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가는 것을 보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서둘러 옷장 문을 닫았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다. 이 집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앞으로 이 물건들은 더 은밀한 곳에 숨겨야 했다. 이번에 들킬 뻔한 일은 나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몰래 동전 지갑을 만드는 것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위험도 크고 돈벌이도 너무 느리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나는 더 안정적이고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 기회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그날은 주말이라 백화점에 사람이 무척 많았다. 우리 매장은 쉴 틈 없이 바빴다. 점심시간이 다 될 무렵 40대 중반의 한 아주머니가 왔다. 옷차림이 단정하고 분위기가 있어 보였다. 그녀는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우리 매대를 한참 둘러봐도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 나는 참을성 있게 여러 제품을 소개해드렸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못했다.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디자인이 평범하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나도 대충 응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한마디 더 했다. 손님, 어떤 분께 선물하실 건가요? 연령대나 좋아하시는 스타일 같은 거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추천해 드릴게요. 그 아주머니는 나를 한번 보았다. 아마 내 태도가 괜찮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지방에서 온 고객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했다. 40대 여성이고 지위가 좀 있는 분이라 너무 저렴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화려해 보여서도 안 된다고 했다. 나는 머릿속으로 우리 매장 제품들을 떠올려 보았다. 정말 딱 맞는 것이 없었다. 문득 며칠 전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갔을 때 역 고급 잡화 매장에 새로 들어온 실크 스카프가 떠올랐다. 디자인이 우아하고 가격대도 중간 이상이라 딱 그녀의 요구에 부합했다. 원래는 다른 매장 물건을 추천하면 안 되지만 그 순간 나는 귀신에 홀린 듯 말했다. 손님, 저희 매장 물건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으니 혹시 연매장 실크 스카프는 어떠세요? 새로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디자인이 아주 세련돼서 선물하기에 손색 없을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줄은 예상 못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나를 몇 초간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참 솔직하네.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나는 이 일이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그 아주머니가 다시 돌아왔다. 손에는 역시나 연매장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곧장 내 앞으로 와서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고마워요. 스카프 잘 샀어요. 상대방이 아주 만족해하네요.
이름이 뭐예요? 서연우라고 합니다. 나는 조금 얼떨떨했다. 연우 씨구나. 나는 최씨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보아하니 참 똑똑하고 솔직한 것 같네. 내가 강남에서 꽤 큰 고급 특산품 매장을 하는데 요즘 믿을 만한 점장을 구하고 있어. 직원들 관리하고 장부 좀 보고 하는 일이야. 어려운 건 없지만 꼼꼼하고 책임감 있어야 해. 내가 보니 연우 씨가 딱인 것 같네. 혹시 관심 있으면 쉬는 날 한번 와서 봐요. 대우는 면담하고 결정하는데 여기서 매장에 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나는 아직 향수 냄새가 나는 그 명함을 쥔 채 손이 떨렸다. 특산품 매장 점장이라니 나에게는 상상도 못할 기회였다. 나는 최 사장님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며 마음이 끓는 물처럼 요동쳤다. 함정일까? 아니면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떡일까? 최 사장님, 저는 점장 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나는 말이 꼬였다. 최 사장님은 손을 저었다. 누가 태어날 때부터 잘하나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지. 나는 연우 씨가 잘할 거라고 믿어. 명함 가지고 있다가 생각 있으면 전화 줘요. 난 다른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그녀는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얇은 명함을 마치 뜨거운 고구마처럼 쥐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 같았다. 점장, 직원 관리, 장부 확인, 지금보다 나은 대우. 이 단어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내가 그곳에 간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지금처럼 눈치 보고 한 푼을 쪼개 쓰는 생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시어머니와 지훈 씨가 동의할까? 백화점 일은 어떻게 하고? 만약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오후 내내 나는 마음이 불안했다. 퇴근할 때 유진 언니가 내 안색이 안 좋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 사장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유진 언니는 듣자마자 나를 툭 쳤다. 바보야. 좋은 일이잖아. 그 최 사장님, 나도 알아. 그 집 가게 엄청 크고 장사도 잘 돼. 점장으로 가는 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보다 100배는 낫지. 월급도 훨씬 많을 거고. 뭘 망설여?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는 울상을 지었다. 일단 말하지 마. 유진 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일단 몰래 가서 보고 최 사장님이랑 얘기 잘해봐. 정말 여기가 보다 좋으면 그때 그만둘 방법을 찾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면 내 시어머니가 막을 수 있겠어? 네가 돈 벌면 허리도 꼿꼿해지는 거야. 유진 언니의 말은 나를 일깨워주는 것 같았다. 그래, 일단 가서 보고 얘기가 잘 되면 그때 생각하자. 만약 안 되더라도 손해볼 건 없었다. 만약 된다면 그건 내 운명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나는 그 명함을 조심스럽게 속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동전 지갑을 만드는 소소한 일은 가랑비 같았다면 이 기회는 어둠 속으로 갑자기 비쳐들어온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앞이 구덩이든 길이든 나는 가봐야 했다. 최 사장님의 명함은 뜨겁게 달궈진 숯덩이처럼 내 속주머니에서 심장을 데우는 듯했다. 불안하면서도 은밀한 흥분이 느껴졌다. 며칠 동안 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갈까 말까를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이것은 탈출구일 수도 있지만 함정일 수도 있었다. 만약 최 사장님이 그냥 해본 말이거나 내가 점장 일을 못해서 해고당하면 백화점 일자리마저 잃게 될 텐데.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매정한 얼굴, 지훈 씨의 그 한심한 모습, 그리고 물 흐르듯 내 손을 떠나가는 200만 원 월급을 생각하면 마음속의 망설임은 억눌렸다. 배짱 있는 놈은 배 터지고 소심한 놈은 굶어 죽는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뭐 있겠는가. 나는 휴일을 골라 시어머니에게는 백화점 근무가 바뀌어 늦게 들어온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마침 몇몇 동네 아주머니들과 전화로 딸이 새로 산 금팔찌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나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손을 휘휘 저어 나를 보냈다. 명함에 적힌 주소대로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갔다. 최 사장님의 가게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문은 환하게 열려 있었고 내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진열대에는 정교하게 포장된 각종 특산품들이 가득했다. 표고버섯, 목이버섯, 차,
산나물 등 없는 게 없었다. 가게 안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아가씨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최 사장님은 나를 보고 무척 반가워하며 가게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나를 데려갔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점장의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주로 매일 가게 문을 열고 닫고 직원들을 감독하고 재고를 관리하고 간단한 장부를 확인하고 고객의 자질구레한 문제를 처리하는 일이었다. 한 달 기본급은 450만 원이고 잘하면 보너스도 있어? 450만 원. 내가 매장에서 서서 일하는 것보다 150만 원이나 많았다. 게다가 최 사장님의 말로는 보너스도 적지 않을 것 같았다. 내 심장이 쿵쿵 뛰었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사장님, 일은 제가 할 수 있고 배울 자신도 있어요. 다만 지금 다니는 백화점은 한 달 전에 그만둔다고 말해야 해서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최 사장님은 시원하게 대답했다. 그래, 문제 없어. 그쪽 일 잘 정리하고 언제든 출근해. 나도 마침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거든. 최 사장님의 가게에서 나와 나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햇살이 몸에 따스하게 비쳤다. 450만 원, 한 달에 450만 원. 이 돈을 내가 직접 내 손에 줄 수 있다면 나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그 규칙이 이제 나를 가둘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만두려면 한 달이 걸린다. 이 한 달 동안은 절대 어떤 소문도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특히 시어머니와 지훈 씨에게는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시어머니의 성격상 내가 이직해서 점장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 하늘이 무너질 듯이 난리를 치고 어떻게든 나를 짓누르려 할 것이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잘 듣고 일 잘하고 돈까지 벌어다주는 며느리지 날개가 돋아 스스로 날아가려는 서연우가 아니었다. 숨막히는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얼굴은 다시 평소처럼 무표정하고 순종적인 표정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시누이 지혜씨가 사준 새 옷을 입어보고 있었다. 자줏빛 스웨터를 입고 거울 앞에서 몸을 이리저리 비틀고 있었다. 어머니, 그 색깔 정말 잘 어울리세요. 나는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했다. 시어머니는 거울 속의 나를 곁눈질하며 으스댔다. 당연하지. 우리 딸이 사준 건데 나쁠 리가 있나? 그녀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몸을 돌렸다. 오늘 근무는 어땠어? 이번 달 내 월급 200만 원 친정에 보내야 할 텐데 꾸물거리지 말고. 알았어요, 어머니. 내일 보낼게요. 나는 순순히 대답했다. 마음속으로는 냉소했다. 보내? 웃기시네. 내가 최 사장님 가게에서 자리 잡으면 이 200만 원 규칙부터 제일 먼저 없애버릴 거야. 밤에 나는 이불 속에 숨어 희미한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해 최 사장님의 명함을 다시 보고 또 보았다. 450만 원. 이 숫자는 마법처럼 내 캄캄한 앞길을 비추는 것 같았다. 나는 참아야 했다. 한 달만 더 참으면 된다. 이 한 달 동안 나는 땅속의 씨앗처럼 조용히 힘을 비축해야 했다. 어떤 허점도 보여서는 안 된다. 낮에는 백화점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심지어 동료들의 일을 자진해서 돕기도 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게 하려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말없이 밥을 하고 청소를 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는 귀를 막았다. 시어머니는 아마 내가 점점 더 순종적이 되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여전히 좋은 얼굴은 아니었지만 눈에 띄게 욕하는 횟수가 줄었다. 한 번은 식탁에서 또 잔소리를 했다. 지혜씨 남자친구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큰 집을 살 예정인지 지훈 씨는 부러운 얼굴로 듣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화제를 돌려 나를 향해 말했다. 연우야, 너도 내 친정에 좀 말해봐. 좀 도와달라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내달라고 해. 모든 걸 우리 박씨 집안에만 기댈 수는 없잖아. 나는 밥그릇에 밥알을 긁어모으며 고개도 들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집 형편 아시잖아요. 제 동생 등록금도 빠듯한데 어디서 인테리어 할 돈이 있겠어요? 지훈 씨 월급 통장은 어머님께 있고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저희는 지금 당장 사는 거나 잘 살면 다행이죠. 시어머니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나를 한한히 쏘아볼 뿐이었다. 화풀이를 밥과 반찬에 하며 젓가락으로 그릇을 쨍그랑거리며 찔렀다. 내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심지어 좀 웃기기까지 했다. 떠들어라, 싸워라. 당신들의 좋은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나는 이제 그들을 마치 무대 위의 광대처럼 보았다. 더 요란하게 뛸수록 나중에 더 세게 넘어질 것이다. 나는 몰래 사직서를 써서 가방 가장 은밀한 칸에 넣어두었다. 때가 되면 백화점 팀장님께 제출할 것이다. 그 얇은 편지 한 장은 이 감옥을 향한 나의 첫 번째 총알이었다. 하루하루가 유난히 길면서도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날짜를 세며 지냈다. 마치 형기 만료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양말 속에 숨겨둔 비상금과 유진 언니 쪽에서 정산받은 부업 돈을 합쳐 거의 100만 원이 모였다. 나는 보물을 품은 듯 백화점 퇴사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매일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며 시어머니와 지훈 씨 앞에서는 여전히 말없이 시키는 일만 하는 서연우였다. 마음속으로는 불덩이가 타오르며 조용히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다. 최 사장님 가게에서의 새로운 삶을 기다리며, 하지만 내 쪽에서 새로운 싹이 돋기도 전에 시댁에서 먼저 큰 소동이 일어났다. 신우이 지혜 씨가 결혼하게 된 것이다. 소식은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발표했.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옥타브는 높았다. 아이고, 우리 지혜가 드디어 시집가게 됐어. 옆 단지 사는 이씨네 아들 이명이라고 공기업 다니는 철밥통이야. 집도 이미 사놨대. 115제곱미터나 되는 큰 집으로. 그녀는 말하며 나를 곁눈질했다. 그 뜻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내 딸은 너보다 훨씬 좋은 데로 시집 간다는 것이었다. 지훈 씨도 듣고 기뻐했다. 이명이요? 알아요. 괜찮은 친구예요. 어머니, 그럼 언제 결혼한대요? 곧이야. 시어머니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양가 부모님도 다 만났고 예단 얘기도 끝났어. 기란 숫자로 600만 원. 날짜만 잡으면 돼. 우리 집에서 딸 시집 보내는 건데 초라하게 할 수는 없지. 혼수는 아주 화려하게 해줘야 해. 그날부터 집안의 화제는 온통 신우이의 결혼 준비로 쏠렸다. 시어머니는 사흘이 멀다 하고 지혜 시내로 달려갔고 돌아와서는 지훈 씨에게 어떤 가전제품을 사야 하는지, 어떤 가구를 맞춰야 하는지, 어떤 이불을 준비해야 하는지 늘어놓았다. 그 기세는 마치 집안의 모든 재산을 지혜 씨의 혼수로 다 퍼줄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역시나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행동에 나섰다. 그날 나는 휴일이라 집에서 대청소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웬일로 지시하지 않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한참을 부스럭거렸다. 나중에 나와서는 지혜 씨와 상의할 일이 있다며 급하게 나갔다. 나는 그녀의 방 앞을 청소하다가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통장한 귀퉁이가 보였다. 귀신에 홀린 듯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살며시 서랍을 열었다. 지훈 씨 명의의 그 통장이 메뉴에 놓여 있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재빨리 최근 몇 페이지를 넘겨보았다. 빽빽하게 인출 기록이 찍혀 있었다.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바로 며칠 전에는 무려 0만 원을 한 번에 인출했다. 다 합치니 한 달도 안 되어 거의 0만 원을 인출한 것이었다. 0만 원. 나는 통장을 쥔 손이 떨렸다. 지훈 씨의 한 달 월급이 얼마인데. 이것은 그가 지난 반년 넘게 모은 돈의 대부분을 한꺼번에 털어간 것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돈은 전부 신우이의 혼수 비용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통장을 원래대로 두고 서랍을 닫았다.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했다. 내가 시집 올 때는 시어머니가 집안에 돈이 없다고 울상을 지으며 예단비는 상징적으로 1만 원, 10,000명 중 1명이라는 뜻으로 줬다. 혼수는 말할 것도 없었고 우리 부모님이 보태준 것마저 적다고 불평했다. 그런데 제 딸 차례가 되니 600만 원의 예단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아들 집의 재산까지 다 털어 혼수를 보태주려고 하다니. 그날 저녁 지훈 씨가 퇴근하자 시어머니는 그를 붙잡고 또 거실에서 소곤거렸다.
나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소파. 가죽인데 800만 원이나 한대. 그리고 그 양문형 냉장고도 700만 원이 넘고 이명 군내 집안이 좋으니까 우리 혼수가 너무 초라하면 지혜가 가서 길을 못 펴? 지훈 씨는 조금 망설였다. 어머니,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쓰면 내 쪽은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가 그의 말을 끊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내 동생한테 쓰는 건데 뭐가 아까워? 내 친동생이잖아.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우리가 서운하게 할 수 있겠어?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지혜가 화려하게 시집 가면 나중에 이 오빠 은혜를 잊겠어? 지훈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통장에 아직 좀 남아있잖아. 일단 지혜 결혼 준비부터 하고 보자.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돈 벌 날은 많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온몸이 차가워졌다. 알아서 한다고? 그녀의 계산은 아들을 있는 대로 쥐어짜 딸애미 빠진 독을 채우는 것이었다. 앞으로 돈 벌 날이 많다니. 지훈 씨의 돈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아나? 며칠 지나지 않아 집에는 정말로 큰 상자들이 속속 들어왔다. 새로 산 TV와 세탁기였다. 브랜드는 모두 최고급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새 가전제품들을 만지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다. 지훈 씨를 향해 자랑했다. 봐라, 얼마나 멋져. 이래야 우리 딸한테 어울리지. 나는 지훈 씨의 피땀으로 바꾼 장차남의 집으로 갈 그 물건들을 보며 마음이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았다. 이 집에는 나와 지훈 씨의 미래는 없었다. 오직 시어머니와 그녀 딸의 화려한 앞날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새 TV 케이스의 먼지를 닦아주기까지 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드디어 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시누이를 위한다고 생각했는지, 드물게도 내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웃어라. 마음껏 웃어라. 지금 당신이 더 많이 털어갈수록 나중에 내가 당신과 총결산할 때 이 장부는 더 두꺼워질 것이다. 모든 인출 기록을 나는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두었다. 당신들이 지금 더 거리낌 없을수록 나중에 더 처참하게 넘어질 것이다. 폭풍이 오기 전엔 늘 유난히 고요했다. 나는 시어머니와 지혜 씨가 결혼 준비로 바쁘고 들뜬 모습을, 지훈 씨의 그 어딘가 멍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의 복수심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기다려라. 시누이가 화려하게 시집가는 그날을 집안의 새 가전제품들은 플라스틱과 페인트 냄새를 풍겼다. 코를 찔렀지만 시어머니는 온종일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양문형 냉장고 주위를 맴돌며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우리 지혜 시집 가면 냉장고, TV, 세탁기 다 최고급이야. 누가 감히 우리 박씨 집안 딸을 얕보겠어. 지훈 씨는 그 물건들을 보며 복잡한 눈빛을 했다. 동생을 위해 기쁘면서도 물 흐르듯 나간 돈이 아까운 듯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 엄마와 동생 일에 있어서는 그는 늘 발언권이 없었다. 내 마음속 장부는 점점 더 명확하고 차가워졌다. 0만 원이 그렇게 가볍게 시누이의 혼수로 들어갔다. 반면 나는 괜찮은 겨울옷 한 벌 사 입고 싶어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고 그 가련한 10만 원 반찬값에서 여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했다. 머릿속에만 기록해서는 안 된다. 나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어야 했다. 시어머니가 돈을 인출했다면 증빙이 있을 것이다. 은행 거래 내역 혹은 물건 산 영수증 같은 것들. 그녀는 분명히 그것들을 모아뒀을 것이다. 아마도 그녀의 그 잠긴 낡은 나무 상자 안에 있을 것이다. 그 상자는 평소 그녀의 옷장 꼭대기에 놓여 있었고 먼지가 가득했다. 몇 년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았다. 열쇠는 그녀가 늘 허리춤에 작은 열쇠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열쇠를 손에 넣어 상자를 열고 아무도 모르게 다시 제자리에 두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시도해야 했다. 이것은 나중에 모든 것을 터뜨릴 때 증거를 대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껴다이기도 했다. 그들이 어떻게 나와 지훈 씨를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겼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기 위해서. 기회는 토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지혜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마음에 드는 침구 세트가 있는데 백화점 세일 마지막 날이라며 시어머니에게 당장 와서 봐달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딸의 일이라는 말에 손에 들고 있던 부추 다듬는 일도 내팽개치고 급하게 집을 나섰다. 앞치마도 벗는 것을 잊었다. 나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듣고 심장이 철렁했다. 지훈 씨는 오늘 특근이라 집에는 나 혼자였다. 이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시어머니의 침실문 앞으로 갔다. 귀를 기울여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다. 방 안에서는 노인 특유의 파스와 먼지가 섞인 냄새가 났다. 그 낡은 나무 상자는 역시나 옷장 꼭대기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의자를 가져와 밟고 올라가 상자를 내렸다. 묵직했다. 위에는 작은 노스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열쇠는? 나는 평소 시어머니가 열쇠를 두는 습관을 떠올렸다. 그 열쇠 주머니는 항상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침대 옆으로 가 의자 등받이에 걸쳐진 그녀의 바지 주머니를 더듬었다. 손가락에 딱딱한 작은 천 주머니가 닿았다. 꺼내보니 역시나 여러 개의 열쇠가 꿰어진 그 열쇠 주머니였다. 심장은 북처럼 울리고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다. 나는 가장 작은 노스의 열쇠를 찾아 자물쇠 구멍에 넣고 살짝 돌렸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물건이 많지는 않았지만 잡다하게 섞여 있었다. 맨 위에는 통장 몇 건이 있었다. 지훈 씨의 것 외에도 시어머니 자신의 것, 심지어 지혜 씨 명의의 통장도 있었다. 나는 다른 것은 볼 겨를도 없이 바로 지훈 씨의 통장을 집어들었다. 재빨리 최근 거래 기록이 있는 페이지를 넘겼다. 틀림없었다. 그 인출 기록들이었다.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0만 원, 하나하나 선명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것은 내가 부업으로 번 돈으로 몰래 산 저렴한 중고폰이었다. 시어머니에게는 들키면 안 됐다. 각도를 조절하고 빛 반사를 피해 이 몇 페이지의 통장 기록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찍었다. 금액, 날짜, 거래 유형이 모두 선명하게 보이도록 통장을 다 찍고 나는 상자 안에 다른 물건들을 뒤졌다. 마트 영수증 몇 장은 기름과 쌀을 산 것이라 액수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몇몇 너덜너덜한 종이 아래에서 두툼하고 인쇄된 글씨가 있는 서류 몇 장이 손에 잡혔다. 꺼내보니 심장이 멎을 뻔했다. 가전제품 영수증과 보증서 몇 장이었다. 구매자 이름은 김순자, 시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상품명은 놀랍게도 그 양문형 냉장고와 액정 TV였다. 발행 날짜는 바로 며칠 전이었고 총 금액은 200만 원이 넘었다. 영수증 아래에는 0만 원짜리 은행 인출 전표가 깔려 있었다. 날짜는 통장의 그 0만 원 인출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흥분과 분노를 억누르고 영수증과 인출 전표도 하나하나 찍었다. 이것만 있으면 시어머니가 아무리 발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지훈 씨의 돈은 이렇게 그녀에 의해 대놓고 횡령당했다. 사진을 다 찍고 나는 모든 물건을 원래대로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고 자물쇠를 잠갔다. 그리고 행주로 지문과 묻었을지 모를 먼지를 꼼꼼히 닦아냈다. 그리고는 옷장 꼭대기에 다시 올려놓았다. 열쇠도 열쇠 주머니에 다시 넣어 바지 주머니에 넣고 바지를 펴서 손대는 적이 없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등에 문을 기댄 채 그제야 크게 숨을 쉴 수 있었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리고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냉정과 확신이 솟아올랐다. 증거는 손에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지훈 씨의 돈을 마음대로 쓴 모든 내역이 내 스마트폰 안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지금은 모든 것을 터뜨릴 때가 아니었다. 시누이의 결혼식이 코앞이었고 시어머니는 딸 시집 보내는 기쁨과 분주함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녀가 가장 더위 영영하고 화려할 때 이 모든 것을 찢어발겨 그녀를 구름 위에서 떨어뜨릴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의 사진들을 여러 곳에 백업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앨범의 원본은 삭제하고 백업 파일만 남겨두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최적의 사정거리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듯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기다리는 것. 시어머니, 마음껏 따님을 위해 준비하세요. 지훈 씨의 피땀 어린 돈을 펑펑 쓰세요. 당신이 더 신나게 뿌릴수록 나중에 제가 당신에게 돌려받게 할 때 당신은 더 아플 테니까요. 그 굶주림, 당신이 맛볼 차례예요. 신우이 박지혜의 결혼식은 꽤 성대하게 치러졌다. 삼성급 호텔에서 20테이블이나 차렸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미리 준비해둔 짙은 붉은색의 자수가 놓인 한복을 입고 머리는 기름을 발라 윤기나게 빗었다. 평소에는 아까워서 꺼내지도 않던 금 귀걸이를 하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테이블을 돌며 술을 권하고 따님 시집 잘 보내셨네요. 어르신 복도 많으셔 같은 친지들의 아첨을 받으며 구름 위를 걷는 듯 들떠 있었다. 지훈 씨도 큰오빠로서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시어머니 뒤를 따르며 술을 따랐다.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반쯤 낡은 원피스를 입고 신부 측 친척들 사이에 섞여 이 떠들썩한 광경을 깊은 연못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폭풍이 오기 전은 늘 유난히 시끄러운 법이다. 우리 테이블에 술을 권하러 왔을 때 모두 일가 친척 아주머니들이었다. 시어머니는 술이 좀 오른 듯 볼이 붉어졌고 말도 많아졌다. 한 먼 친척 이모가 웃으며 아첨했다. 순자씨, 정말 복도 많아. 우리 지혜 혼수가 얼마나 화려한지. 그 큰 냉장고랑 TV, 돈 꽤나 들었겠어. 이 말은 벌집을 건드린 격이었다. 시어머니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준 셈이었다. 그녀는 즉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출 수 없는 더위 영양함이 묻어났다. 그럼요. 내 딸 시집 가는데 대충 할 수 있나요? 그 냉장고랑 TV만 해도 이만큼 들었어요. 그녀는 손가락 2개를 펴고 구부리며 2천만 원이 넘는다는 뜻을 보였다. 이건 다른 자질구레 한 것들은 빼고예요. 우리 박씨 집안 딸은 이 정도는 해줘야죠. 테이블의 다른 친척들도 맞장구를 치며 시어머니가 통이 크고 딸을 아낀다고 칭찬했다. 시어머니는 더욱 신이 나서 침을 튀겨가며 말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안 아끼면 누굴 아껴요. 지혜만 잘 산다면 이 엄마는 심장이라도 꺼내줄 수 있어요. 돈이 뭐 대수라고요. 쓰면 또 벌면 되죠. 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컵에 담긴 오렌지 주스를 조금씩 마시고 있었다. 때가 거의 된 것 같았다. 나는 알코올과 허영심으로 번들거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컵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테이블에 웃음소리가 조금 잦아들고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시어머니도 나를 곁눈질했다. 아마 내가 일어나 축배를 들며 좋은 말을 하려는 줄 안 모양이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베푸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술잔을 들지 않고 그저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테이블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어머니, 지혜한테는 정말 아낌이 없으시네요. 2천만 원이 넘는 가전제품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주시고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갑자기 이 말을 꺼낼 줄은 예상 못한 모양이었다. 이내 턱을 치켜들었다. 당연하지. 내 딸은 최고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계속해서 물었다. 네, 지혜는 어머님 딸이니까 최고를 받을 자격이 있죠? 그럼 그 가전제품 산 돈은 어머님 개인 돈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훈 씨 월급으로 하신 건가요? 이 말은 물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테이블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확 변했다. 미소가 얼굴에 굳어버렸고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서연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좋은 날에 재수 없게. 제가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닌지는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죠? 나는 침착하게 늘 가지고 다니던 축의금을 담던 낡은 손가방에서 미리 인쇄해온 종이 몇 장을 꺼냈다. 스마트폰에 있던 사진들의 인쇄본이었다. 아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위에 글씨와 숫자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종이들을 회전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시어머니 앞으로 돌렸다. 이건 지훈 씨 월급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최근 2달 동안 거의 0만 원이 인출됐어요. 0만 원 인출 내역은 나는 손가락으로 한 기록을 가리켰다. 이 냉장고와 TV 구매 영수증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네요. 영수증에 적힌 구매자는 김순자 어머님이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갑자기 손을 뻗어 그 종이들을 낚아채려 했지만 내가 더 빨랐다. 회전 테이블을 눌렀다. 같은 테이블의 친척들은 모두 목을 빼고 얼굴에 충격과 호기심을 가득 담고 있었다. 그 먼 친척 이모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자기 쪽으로 돌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며 쯧쯧 소리를 냈다. 너, 내 물건 훔쳐봤어? 시어머니는 격분해서 나를 가리키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잡아먹을 듯한 시선을 마주하며 목소리를 높여 옆 테이블에서도 어렴풋이 들리게 했다. 저는 그냥 묻고 싶을 뿐이에요. 지훈 씨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범피 같은 돈을 어머님은 따님 화려한 혼수 차려주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쓰시면서 집안 생활비로는 제게 10만 원을 주시고는 한 푼을 쪼개 쓰라고 하셨죠. 그러면서도 제가 지훈 씨 돈을 넘본다고 욕하셨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이치인가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충격에 빠진 지훈 씨의 얼굴을 지나 결국 새하얗게 질린 시어머니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어머님은 아들 돈으로 딸의 구멍을 메우고 며느리는 배를 골아가며 월급을 전부 친정에 바치게 하고 그러고도 오히려 제가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고 욕하셨죠. 어머니, 그 굶주림 어머님은 겪어보셨나요? 나 서연우는 왜 겪어야 하죠? 마지막 말은 내가 거의 이를 악물고 뱉어냈다. 오랫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이 순간 가장 날카로운 얼음송곳이 되어 시어머니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다. 결혼식장 전체가 우리 테이블을 중심으로 마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이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했다. 지훈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며 그 인쇄된 종이들을 보고 다시 제 엄마를 보았다. 입술을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온몸을 떨며 나를 가리키고 너라고 말하다가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두 눈을 뒤집더니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어머니, 순자씨, 테이블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지훈 씨도 정신을 차리고 달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이 혼란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정성껏 준비한 결혼식은 위선적인 가면을 찢어밟기는 전쟁터가 되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자 결혼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친척들이 허둥지둥 그녀를 부축해 옆 휴게실 소파에 눕혔다. 누군가는 인중을 누르고 누군가는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다. 지훈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제 엄마 주위를 맴돌았다. 어머니를 외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혜 씨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이 다 번지도록 울며 시어머니에게 매달려 울부짖었다. 엄마를 걱정하는 건지 엉망이 된 자신의 결혼식을 슬퍼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사람들 밖에서 이 난장판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 호기심, 경멸, 동정의 시선들은 이제 모두 쓰러진 시어머니와 당황한 아들딸에게 쏠려 있었다. 나는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다. 구급차가 삐뽀삐뽀 소리를 내며 도착했고 시어머니를 실어갔다. 지훈 씨와 지혜 씨는 당연히 따라갔다. 호텔에 남은 하객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고 신랑 측 가족들은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이 결혼 잔치는 완전히 망쳐버렸다. 나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있던 증거 인쇄물들을 꼼꼼히 챙겨 가방에 넣었다. 이것은 나의 부적이었다. 나는 병원에 따라가지 않았다. 가봤자 눈엣 가시일 뿐 어쩌면 지혜 씨와 그 신랑에게 원망만 살지도 모른다. 나는 곧장 그 소위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아침에 시어머니가 나가기 전에 뿌린 값싼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나는 물 한 잔을 따라 거실 소파에 앉았다.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고 심지어 좀 후련하기까지 했다. 그 위선적이고 숨막히는 가족이라는 가면을
마침내 내 손으로 찢어 밝힌 것이다. 자정이 넘어서야 지훈 씨가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몸에서는 병원 소독약 냄새가 났다. 그가 소파에 앉아 있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눈빛은 복잡했다. 분노, 원망,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당혹감과 부끄러움이었다. 우리 둘은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집안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결국 그가 잠긴 목소리로 먼저 침묵을 깼다. 어머니, 고혈압 때문에 쓰러지셨대. 의사 선생님이 큰일은 아니라고 이틀 정도 입원해서 지켜보자고 하셨어. 아,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더 묻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잠시 침묵했다. 마치 용기를 내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힘없이 말했다. 오늘 결혼식에서 당신이 한 말들 진짜야?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속으로 냉소했다. 이제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묻다니. 나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가볍게 탁 소리를 냈다. 인쇄물 받잖아요. 거래 내역, 구매 영수증,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 날짜, 금액 다 맞아요. 못 믿겠으면 직접 은행 가서 거래 내역 뽑아보든가 아니면 집에 와서 어머니 그 나무 상자 열어보든가요? 지훈 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어깨가 축 처졌다. 한참 뒤에야 그는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한 소리를 냈다. 0만 원. 거의 내가 지난 반년 넘게 모은 돈 전부야.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 없겠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어머니 마음속에는 당신 동생은 보물이고 당신은 잡초예요. 당신 돈은 곧 어머니 돈이고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당연한 거죠. 예전에는 내가 바보였어요. 정말 우리를 위해 돈을 모아주는 줄 알았지.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밖에 캄캄한 도시 야경을 보았다. 지훈 씨,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봐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 둘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당신 어머니는 당신 월급 통장 주고 내게 주는 반찬값으로는 제대로 된 고기 한 번 사 먹을 수 없게 하면서 당신 동생한테는 50만 원짜리 금팔찌 사주고 몇 천만 원짜리 혼수해 주는 데는 아낌이 없었죠. 내 한 달 월급 200만 원은 한 푼도 빠짐없이 친정 구멍 메우는 데 다 들어갔고요. 그러고도 당신 어머니는 내가 당신 돈을 넘본다고 집안일은 안 한다고 욕했죠. 이런 생활 당신은 할 만했어요? 지훈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잖아. 내가 엄마랑 싸우고 소리칠 수 있어? 그래서 당신은 내가 어머니한테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내가 배골아가며 피땀 흘려 번 돈을 밖으로 퍼내는 걸 보고만 있었냐고요? 나는 몸을 돌려 그를 쏘아보았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그의 마음에 밝혔다. 지훈 씨, 당신은 남자고 이 집의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서 당신이 기둥 역할을 했나요? 당신은 네네 하는 것 말고 당신 엄마가 나를 욕할 때 벙어리인 척 하는 것 말고 뭘 할 줄 알아요? 오늘 내가 모든 걸 터뜨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계속 바보인 척 모른 척 할 작정이었어요? 당신 엄마가 당신 돈 마지막 한 푼까지 동생한테 다 퍼준 뒤에야 소리낼 작정이었냐고요? 내 연이은 질문은 채찍처럼 그를 후려쳤다. 지훈 씨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박할 힘도 없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볼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골문 상처는 터뜨렸으니 이제 스스로 고름을 짜내야 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천천히 물을 마셨다. 어떤 길은 그가 스스로 깨달아야만 했다. 그날 밤 우리 둘은 한 명은 소파에 한 명은 의자에 앉은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그 순간부터 어떤 것들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훈 씨의 마음속에 있던 우리 엄마는 언제나 옳다는 거대한 산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가 당장 정신을 차리고
나와 한편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시어머니 편에 서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승리의 첫걸음이었다. 시어머니는 아직 병원에 누워있지만 집안의 하늘은 변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사흘 입원했다가 돌아왔다. 의사는 급하게 화가 치밀어 오른 데다 약간의 고혈압이 겹친 것이니 안정만 취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사흘 동안 집안은 마치 3년이 지난 것 같았다. 지훈 씨는 더 이상 병원에서 밤을 새우지 않았고 다음 날 바로 출근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말이 없었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스마트폰도 거의 만지지 않았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결혼식에서 있었던 그 일이 생선가시처럼 그의 목에 걸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돌아온 날 내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좀 창백했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예전에 그 거만하고 곁눈질로 나를 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주저하며 나왔다라고 말하고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막지도 예전처럼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그저 거실 중앙에 서서 그녀의 다소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이빨 빠진 호랑이는 병든 고양이에 불과했다. 집안의 분위기는 기묘해졌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말이 곧법이었지만 이제는 세 사람이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시어머니가 말하거나 돈을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시장에 갔다. 싱싱한 생선 한 마리와 돼지갈비 한 근, 그리고 신선한 채소 몇 가지를 사왔다. 내가 직접 번 돈으로 나는 음식을 식탁에 차렸다. 돼지갈비찜은 윤기가 흘렀고 생선찜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푸릇푸릇한 채소볶음은 보기만 해도 상큼했다. 시어머니와 지훈 씨는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고 멍해졌다. 지훈 씨는 무의식적으로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보았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아마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묻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말은 입가에서 맴돌다 다시 들어갔다. 그저 젓가락을 들어 말없이 생선 한 점을 집을 뿐이었다. 나는 밥을 가득 퍼서 자리에 앉아 맛있게 먹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밥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 나는 밥그릇과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와 지훈 씨를 보며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다. 어머니, 지훈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백화점 일 그만뒀어요. 뭐라고? 지훈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시어머니도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다. 그만뒀다고? 그럼 내 월급 200만 원은? 그녀는 말을 하다가 실언임을 깨닫고 서둘러 입을 다물었다. 얼굴은 더 굳어졌다. 새로운 일자리 구했어요.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기복이 없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특산품 매장 점장으로요. 한 달 기본급은 450만 원이고 잘하면 보너스도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요. 450만 원. 이 숫자는 작은 폭탄처럼 식탁 위에서 터졌다. 지훈 씨는 입이 달걀 하나가 들어갈 만큼 벌어졌다. 나를 보는 눈빛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며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비틀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충격을 무시하고 일어나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치우면서 말했다. 앞으로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해요. 집안 생활비는 지훈 씨랑 반반씩 부담하고요.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니 이제 편히 쉬세요. 집안 돈 문제는 앞으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시어머니의 귀에는 무거운 망치질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녀가 반평생 장악해온 재정권을 이렇게 가볍게 내 말 한마디로 빼앗긴 것이다. 그녀는 입을 열어 반박하고 싶고 욕하고 싶었지만 내 태어난 모습을 보고 결혼식장에서의 그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떠올리자 결국 힘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지훈 씨는 계속 말이 없었다. 내가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따라 들어왔다. 내 뒤에 서서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연우야, 너 언제 새로운 일자리 구했어?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나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내 목소리에 냉담함을 가려주었다. 당신한테 말하면요?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전에도 당신한테 기댈 수 없었고, 앞으로도 기댈 생각 없어요? 그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 자리에 서서 가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했다. 그날부터 이 집의 하늘은 완전히 변했다. 나는 매일 제 시간에 출퇴근하며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월급을 받으면 미리 말한 대로 절반을 꺼내 것일 서랍에 넣어두었다. 공동생활비로 장을 보고 밥을 할 때 먹고 싶은 것을 샀다. 더 이상 그 가련한 10만 원이 며칠을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기가 죽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서 보냈다. 가끔 나와도 고개를 숙이고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했다. 그녀는 아마 마침내 깨달았을 것이다. 이 며느리는 더 이상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부드러운 감 서연우가 아니라는 것을. 지훈 씨는 무척 어색해했다. 그는 내게 말을 걸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일이 어떤지, 피곤하지 않은지 물었다. 심지어 한 번은 몰래 내 가방에 몇십만 원을 넣어주며 내 용돈이라고 했다. 나는 받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다. 어떤 상처는 나중에 약간의 호의로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때 그는 없었다. 이제 나는 그가 필요 없었다. 경제적 독립의 느낌은 나를 진흙탕에서 단번에 끌어올려 준 것 같았다. 나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었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걸을 수 있었다. 비록 진정한 해방까지는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지만 나는 알았다. 주도권은 이미 내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 규칙 세우는 거 좋아하셨죠? 이제 이 집의 새로운 규칙은 제가 세울 차례예요. 그 굶주림은 충분히 겪으셨으니 이제 다른 맛을 보실 때가 됐네요. 하루하루는 책장을 넘기듯 화라소리와 함께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숨막히는 침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의 평온함이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완전히 소리를 잃었다. 그녀는 이 집의 그림자처럼 살았다.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북향의 작은 침실에서 움츠리고 있다가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조용히 나왔다. 식탁에서는 늘 자기 앞에 놓인 채소 반찬만 집었고 고개를 숙이고 밥을 빠르게 먹었다. 마치 1초라도 더 있는 것이 고문인 것처럼. 예전에 그 이래라 저래라 하고 침을 튀기던 할머니는 마치 뼈 몇 개가 빠져나간 듯 앙상하고 조용한 껍데기만 남았다. 나는 괜찮은 새 옷 몇 벌을 샀다. 내가 번 돈으로. 입고 거울 앞에 서니 허리를 꼿꼿이 펼 수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 마른 머리카락 끝을 다듬고 저렴하지만 산뜻한 스킨케어 제품을 발랐다. 거울 속의 그 여자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무감각과 인내가 아니었다. 단단한 빛이 더해졌다. 집안 생활비는 나와 지훈 씨가 반반씩 부담했다. 돈은 거실 서랍에 철제 상자에 넣어두고 쓰는 사람이 가져가고 월말에 정산했다. 나는 장을 볼 때 더 이상 쪼들리지 않았고 식탁에는 생선과 고기가 오르기 시작했고 과일도 끊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보고도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끔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두려움이었다. 지훈 씨는 무척 부지런해졌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자진해서 그릇을 치우고 심지어 서투르게 바닥을 닦기도 했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도 변했다. 예전에는 피하고 건성으로 대했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고 심지어 좀 아양 떠는 듯한 기미가 보였다. 그는 몇 번 나와 대화를 시도했다. 자기 회사 이야기를 하거나 내 새로운 일에 대해 물었다. 나는 그저 듣기만 하고 가끔 응하고 대답할 뿐 거의 말을 잇지 않았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이기 어렵다. 한 번 생긴 균열은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남편으로 여기기는 어려웠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 협력하는 룸메이트에 더 가까웠다. 예의 바르면서도 서먹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햇살이 좋았다. 나는 시어머니 방의 이불을 모두 베란다로 가져가 널었다. 묵은 곰팡이 냄새가
햇볕에 쬐자 많이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거실 구석에서 초조하게 서서 내가 오가는 것을 보며 돕고 싶어 하면서도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다. 나는 이불을 다 널고 그녀 앞으로 걸어가 평온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 저녁 식사는 어머님이 하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경악과 당황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주저하며 말했다. 내가 한 밥은 너희가 안 좋아하잖아. 하다 보면 늘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시선은 나보다 더 곱게 관리된 그녀의 손을 훑었다. 예전에는 제가 했으니 이제 어머님 차례예요. 장볼 돈은 서랍 철제 상자에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직접 사시고 장부는 똑바로 기록해두세요. 이것은 상의가 아니었다. 통보였고 이 집의 새로운 규칙이었다. 내가 수년간 그녀를 그냥 모실 수는 없었다. 이제 교대할 때가 되었다. 그녀가 입버릇처럼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나. 가족이라면 힘든 일은 같이 하고 할 일은 같이 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반박하려 했지만 내 시선을 마주하자 결국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알았다라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신경 쓰지 않고 내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자 밖에서 시어머니의 희미하고 울먹이는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내 마음에는 어떤 동정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공평함만 있었다. 예전에 내가 겪었던 억울함을 이제 그녀도 맛봐야 했다. 저녁에 시어머니는 정말로 떨리는 손으로 저녁을 준비했다. 반찬은 조금 탔고 밥은 설익었다. 나와 지훈 씨는 식탁에 앉아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먹었다. 시어머니는 거의 젓가락을 들지 않고 때때로 몰래 우리 눈치를 살폈다. 식사가 끝나자 나는 밥그릇과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훈 씨를 보았다. 지훈 씨, 당신 월급 통장 이제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훈 씨는 국을 마시다가 그 말에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계속해서 평온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기력도 없으시니 앞으로 집안 돈은 우리 둘이 관리해요. 당신 월급은 집 대출금이랑 전기, 가스 요금 같은 큰 지출을 맡고 제 월급은 일상적인 식비랑 경조사비를 맡을게요. 부족한 부분은 상의해서 채우고요. 이렇게 하면 분명하고 나중에 오해도 없을 거예요. 지훈 씨는 나를 보고 다시 제 엄마를 보았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어깨를 움츠렸다.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 같았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지훈 씨는 결심한 듯 국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네, 어머니, 제 월급 통장 주세요. 시어머니는 온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마지막 애원이 담겨 있었지만 지훈 씨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태도는 단호했다. 그녀는 마침내 포기했다. 떨리는 걸음으로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잠시 후 그 익숙한 월급 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녀가 지훈 씨에게 카드를 건넬 때 손이 심하게 떨렸다. 마치 그것이 카드가 아니라 뜨겁게 달궈진 낙인인 것처럼. 지훈 씨는 카드를 받아 손에 꽉 쥐었다. 마치 중요한 것을 되찾은 것처럼. 나는 이 광경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이것은 본래 진작에 제자리로 돌아왔어야 할 것이었다. 오늘부터 이 집은 비로소 진정한 궤도에 올랐다. 비록 그 궤도가 거의 잔인한 방식으로 세워졌지만 나는 일어나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무의식적으로 도우려고 하자 나는 그녀의 손을 막았다. 어머니, 밥하느라 힘드셨으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창밖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이 집은 여전히 그 집이었지만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월급 200만 원에 누구에게나 휘둘리던 서연우가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규칙을 세우는 서연우였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어쩌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 손에 돈 버는 능력을 쥐고 마음속에 물러서지 않는 마지노선을 지키는 한 더 이상 누구도나 서연우를 고개 숙여 그 억울한 굶주림을 견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마침내 완전히 풀어냈다.